한국이 동아시아 최고의 기갑 전력이라 중국의 전력을 압도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중국의 하얼빈 공대 강의실. 미국에서 중국의 군사력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대학으로 세계에서 자체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조립하여 쏘아 올린 몇 안 되는 곳인데요. 이 학교 학생이 최근 한국에 와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귀국을 늦췄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신이라고 합니다. 하얼빈 공대 신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지금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원래 길게 있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한국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항상 중국의 국방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자부심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다니는 하얼빈 공대는 중국 군사력의 중심인 학교거든요. 많은 대학들 중 하얼빈 공대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교가 또 중국이 최고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는데 프로젝터에는 우리의 최신 자주포 PCL-181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시작하셨죠. PCL-181은 중국 육군의 주력 자주포입니다. 155mm 포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25톤 이하의 경량 차체를 가지고 있어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죠.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무기를 만들다니.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항상 수업 후에 모여 추가 연구를 하곤 했거든요. 그날은 우리나라의 최신 전차 기술에 대해 토론했어요. 99식 A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엄청나겠지? 제 친구 장회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거들었죠. 맞아. 그리고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했대. 언젠가 우리도 저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지? 우리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토론했어요. 하얼빈 공대 학생들에겐 이런 열정적인 밤샘 공부가 일상이나 다름없었고 그때까지 저는 또 제 친구들은 우리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완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죠. 평소처럼 중국의 유명한 익명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이 보였어요. K9 자주포대 PCL-181 우리가 모르는 진실. 엄청난 조회수의 댓글은 이미 만선이었습니다. 또 누가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나 보구만.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중국의 PCL-181이 한국의 K9에 비해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PCL-181이 K9에 비해 열등하다고? 말도 안 돼. 처음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익명 게시판에서까지 이런 분탕질이라니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글쓴이가 제시한 자료들이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과 혈투를 벌이는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샀는데 지금 우리와 인도의 국경 분쟁이 일어난 라다크의 경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라다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 그런데 인도가 중국의 맞불을 놓기 위해 가져다 놓은 비장의 무기가 K9 바즈라이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쏠 수 있고 분당 6발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다. 스펙으로 보면 K9 바즈라가 PCL-181을 압도하기 때문에 PCL-181이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바즈라가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TOT 사격으로 PCL-181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파키스탄이 PCL-181 수출형인 SH-15를 수입해간 뒤 왜 더 사들이지 않겠는가? 반면에 인도는 K9 바즈라에 만족해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 믿기 싫었지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K9이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K9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치는 중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아니야, 이건 분명 거짓 정보일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 자료를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죠.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글도 봤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99식 A와 비교한 내용이었죠. K2 전차는 첨단 능동방어 시스템과 120mm 활강포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99식 A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기술에서는 K2에 뒤처진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우리 99식 A가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글쓴이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요. K2의 표적 탐지 및 교전 능력이 99식 A보다 우수하다. 특히 K2의 열상 조준경과 사격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밤새 자료를 찾아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니 이건 대체 무슨 말이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신이야, 넌 거짓 선전에 속은 거야. 한국인들이 커뮤니티에 숨어 들어온 거 아니야? 우리 기술이 최고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친구들의 반응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한국 웹을 찾아보니 그 익명 게시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교수님을 찾아갔죠. 교수님, 이 자료들이 사실인가요? 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다는 게 말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신이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모든 나라가 장단점이 있고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 내가 수업 시간에 대놓고 다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무시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단다. 너도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렴.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군사 기술에 대해서도요. 학교 생활을 하며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렇게 확인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놀라웠습니다. 수출 성과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K9 자주포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도 수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 힘들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는 왜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됐죠. 이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해. 저는 즉시 지원서를 썼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운 좋게도 합격했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가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도 해주셨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컸어요. 낯선 나라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한국 친구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중국인을 싫어하거나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이 있다는 소식을 학교 게시판을 통해 보았는데요. 친절한 한국 친구들 덕에 신청해서 가볼 수 있었죠.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한국의 유명한 방산 전문가 교수님이 강단에 서 계셨어요. 교수님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K9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바로 놀라운 발사 속도입니다. 보통 훈련에서는 1분에 한두 발을 발사하지만 급속 발사를 할 경우 15초 안에 3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이후 3분 동안은 1분에 6발 즉 10초에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죠. 많은 포탄을 빠르게 쏘고 적에게 들키지 않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자주포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빠른 발사가 가능한 것은 사람이 직접 포탄을 나르는 것이 아닌 자동장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짝꿍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자동 급탄까지 더해지면 화력은 더 강력해지죠. 여기에 1000마력의 엔진을 바탕으로 최대 시속 60km로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격 후 빠른 은폐를 할 수 있고요. K9A1은 이런 자동 사격 통제 장치의 효율을 더 높이고 위치 항법 장치, 후방 감지기, 조종사 보호 안전장치 등을 추가해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9은 전 세계에서 인정한 명품 자주포죠. 명품이라니 중국에 있고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런 표현을 비웃었을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금은 조용히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들 엄청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K9이 노르웨이 극지방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대.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 주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거나 경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세계 인류의 자신감인 걸까요? 그들은 친절하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K9이 이미 세계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K2 전차의 기술이 터키의 신형 전차 개발에 적용되었다는 것 등등.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앞서 있는데 중국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네.
우선 저부터 제대로 알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 이후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학과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어요. 다들 밀떡이라 불리는 무기 덕후들이 모인 만큼 대화의 화제는 다시 한 곳으로 모였는데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중국 사람으로서 한국이 부러워. 한국 방위산업은 엄청난 성장세잖아. 맞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성장했어. 특히 K9 자주포는 대박이야. 폴란드에 1000대나 수출하기로 했다는 거 알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0대라고? 그게 정말이야? 응, 진짜야. 그리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K9을 도입했어.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대.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중국의 방산 수출 실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구나. 한국 무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놀랍다. 준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K2 전차도 대단해. 폴란드가 180대나 도입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 FA-50 경공격기도 폴란드에 48대 수출이 확정됐지. 이 말을 듣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거야? 준호가 대답했어요.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 그리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 이게 큰 장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중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는 편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니. 한국에 비해 가진 것이 없는데 폐쇄적인 면을 가진 우리 중국이 생각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중국은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한국에 배우러 왔으니 한국의 성공 사례를 잘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에서 현장 학습으로 한국의 방산업체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죠.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첨단 생산 라인,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이쪽이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연간 수백 대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중국의 공장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발전은 다른 이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단다. 맞아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단순히 우리가 최고라고 믿는 것보다 다른 이의 장점을 배우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의 유학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됐죠. 한국의 성공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방위산업 기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세계 시장에서의 놀라운 성과. 이 모든 것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 끝에 저는 지도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솔직히 중국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중국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신이야, 내가 배운 것은 소중한 지식이야.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럼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그러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여기서 대학원을 다녀도 될까요? 물론이지.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 열정과 노력을 봤을 때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입학시험 준비, 연구계획서 작성. 모든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 안의 열정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길게 한국에 가 있겠다는 것에 처음에는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셨는데 제 설명의 진심을 알아주셨고 결국 지지해 주셨습니다. 대학원 준비를 한창 하는 지금 저는 정말 많이 떨립니다. 대학원 지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느낌이에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로 언젠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선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중국 문화가 대체 어디가 부족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지? 한국은 모두 중국에게서 배워가고 베껴간 거잖아. 여기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베이징 대학교 출신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UCLA에서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박사과정을 거의 끝마치고 있다는데요. 갑자기 이 여성이 한국으로 와서 공부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의 25살 여자입니다. 저는 중국의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대학교 문화산업학과를 갓 졸업한 사회생활 새내기인데요. 얼마 전 한국과 얽혀 제 인생은 완전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연달아 한국과 관련해서 펼쳐진 지금 한번 차분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기에 이렇게 한번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우선 제 출신 대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제가 졸업한 대학 그리고 제 우수한 성적에 자부심이 정말 컸습니다. 베이징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국 전역의 인재들만 모이는 곳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죠. 저는 중국 문화가 곧 세계를 지배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 선봉에 제가 설 거라 확신했습니다. 너무 세상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들은 절 중국 문화 산업의 기둥이 될 인재 중의 인재라고 부르셨거든요. 제게 시기와 질투의 눈빛을 보내던 동기들 역시 결국은 내가 1등이지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인정을 했고요. 저는 그때마다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 위에는 누가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석사 논문을 발표할 때가 생생하네요. 제 석사 논문 주제는 중화문화의 세계화 전략이었는데요. 발표가 끝나자 한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중국의 미래야. 그 순간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아니면 중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누가 책임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죠. 저는 이어서 동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UCLA 박사과정 지원을 해보라고 담당 교수님께서 권해주셨거든요. 처음엔 내가 중국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데 굳이 미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거절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면 제가 세계의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셨죠. 가서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제 가슴을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 합격은 당연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중화문화의 사신이 된 것 같은 생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놈들에게 중국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겠어라고 다짐했죠. 유학을 떠나기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였죠. 너희들도 나중에 미국으로 날 따라와. 내가 먼저 가서 중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을 테니.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한 소리였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음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하나도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런 일이 펼쳐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니까요. 미국에 도착한 첫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하지만 동시에 곧 이 미국 놈들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수업날이 왔어요. 이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순간부터 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수강한 과목은 글로벌 문화 트렌드 수업이었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야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는데요.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첫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 강국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중국 옆에 그 작은 나라? 우리가 항상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는 전부 중국에서 유래한 건데 문화 강국이란 말은 중국에 붙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문대 교수가 한 게 맞아?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제 표정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뷰티, 그리고 이제는 음식까지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스크린에 놀라운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은 중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과 드라마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중국이 그렇게 뒤처져 있다니요? 저 자료의 출처는 믿을 만한 것이 맞나?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교수님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감정이 크게 좋지 않은 중국과 일본도 젊은 세대부터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의 느낌을 맛보기 위해 연변 지역이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관광명소가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는 정식으로 중국 내에서 유통되지 않지만 대신에 한국어로 짝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카피 컨텐츠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까지 분야도 광범위하죠. 또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 컨텐츠 역시 음지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죠. 아마 중국 정부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중국 정부가 그토록 통제하려 했던 한류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강력해져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언어예요. 202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한국어 단어 20개를 추가 등록했는데요. 언니 같은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등재했다는 점에서 한국어가 영미문화권에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이젠 프랑스 파리 지하철역에서도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도 알고 있죠.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1어가 아닌 실제 주된 사용 인구수가 많지 않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큰지 증명해주고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만 이어가셨습니다. 소프트 파워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K-팝 아이돌들의 전 세계적인 인기,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국제적 성공,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의 글로벌 트렌드 선도까지 말이죠. 게다가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배우들과 감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기생충이나 넷플릭스를 장악한 오징어 게임 같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들이 그 예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작품의 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들은 다채로운 스토리, 풍부한 연기력과 창의적인 연출력까지 우리가 문화산업을 분석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흥미로운 포인트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요소들 때문에 푹 빠져있을 것 같아요. 맞죠? 강의실에 모두가 동의하며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이름을 대더라고요. 모두 웃으며 무슨 작품이 재미있네? 그 배우가 멋있네 하는데 저만 홀로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중국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나 존재감이 없다니. 어딜 가나 찾아볼 수 있는 중국 음식점과 중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중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첫날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중국의 문화적 우위 그리고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국은 그 변화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을 해버렸죠.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질투와 분노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 중국은 촌스럽고 한국은 세련되었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왜? 한때는 중국의 문화로 한국이 뒤덮인 적도 있는데 말이죠.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걸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자료들부터 찾아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한국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 영향력, K브랜딩의 성공, 한식의 세계화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었어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뛰어난 인재들이 세운 전략,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삼박자가 모두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이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우리 중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중국이 한국의 문화적 식민지가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태어나 처음으로 제 능력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어요. 과연 내가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좁은 시야로 글로벌 문화 환경에서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 유학이 한순간에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저는 복잡한 신경을 정리하기 위해 캠퍼스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그때 우연히 한국 유학생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이따 요 앞에 한식당 가자. 김치찌개를 오랫동안 못 먹었더니 혈중 김치 농도가 지금 바닥이야. 충전해야 해. 그래, 그 중국 음식점 없어지고 한식당이 들어왔다며? 하기사 그 중국 음식점은 청결도 위생도 영별로니까. 중국이 중국한 것 아니겠어? 덕분에 우리야 좋지 뭐. 맞아. 그런데 요새 어딜 가나 한식당도 많고 한국 노래도 엄청 들리고 광고판에 한국 연예인들 걸려 있어서 미국이 거의 작은 한국 느낌 아니야? 맞아. 유학을 온 건지 국내 대학을 다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우리 중국 가수들은, 우리 중국의 문화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투심이 올라왔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유창한 영어였어요. 저는 아직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발음이 너무 좋아. 생김새가 아니면 말소리로는 원어민인지 유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도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죠. 우선 정확하게 한국을 파악하고 또 중국의 위치도 객관적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내가 현실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응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죠. 찾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걸 봤거든요. 문화 영향력 지수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7위권에 진입해 있는데 중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했어요. 제 두 뺨을 타고 내린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함, 분함, 서러움, 속상함, 질투,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인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중국은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데 중국이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나라에 밀렸을까 계속 곱씹었어요. 그날 밤 룸메이트와 대화를 나눴어요. 제 룸메이트는 캐나다인인데 알고 보니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더라고요. 중국 드라마 추천해줄 수 있어? 한국 드라마만 봤는데 중국 것도 보고 싶어. 같은 동아시아권인데 중국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처럼 재미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 나 이제 한국 드라마는 10년 전 드라마까지 다 봐서 더 이상 볼 게 없어. 순간 당황했어요. 추천할 만한 중국 드라마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재미있는 작품을 추천해야 할 것이고 한국의 내용을 따라한 것이면 안 되겠고 공산당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해서도 안 되고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나라 콘텐츠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지금은 생각나는 게 없네. 이 말을 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문화 강국을 자처하던 내가 정작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 다음 주 수업에서는 각국의 문화 정책을 비교했어요. 한국의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정책과 달리 중국의 통제 위주 정책이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분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 가다간 정말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공이 부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이 불타올랐죠.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중국은 더 큰 나라고 더 오랜 역사를 가졌잖아.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한국처럼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당장 나조차도 너무나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들어보며 유명한 것들부터 섭렵을 했습니다. 처음엔 경쟁자를 연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이래선 안 돼. 난 중국을 위해 여기 온 거야.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한국을 인정했고 또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중국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요. 글쎄요. 그런데 이게 뼈를 깎으면 정말 될까요? 제 안에서 의구심이 피어올랐던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한날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한국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 이번에 세종학당 자원봉사 신청했어? 응, 했어. 요새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장난 아니래. 순간 귀가 쫑긋 섰어요. 세종학당이 뭐지? 나중에 찾아보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 82개국에 234개의 학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중국어도 공자학원을 통해 세계화를 시도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나라에서 폐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202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권에서는 거의 80곳이 퇴출되었어요. 반면 한국어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었다니. 그 후로 한국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조사해봤어요. 네팔,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는 한국어가 마치 제2 외국어처럼 인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요. 중국의 전통 문화는 분명 아름답고 가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화 공유하는 데 실패했죠. 대신 우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한국 문화의 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화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어보면 전통 악기의 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또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는 한국의 전통 놀이를 소재로 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변화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요.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반면 우리는 항상 중국이 최고라고 자만해왔죠. 그 결과 우리는 발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안에서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한국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랬듯이 중국도 중국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찾고 싶어졌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 문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동시에 세계의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죠.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중국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중국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더라고요. 그리고 UCLA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중국 문화산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한국의 문화적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죠. 그런 미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과연 제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 휩쓸려 다시 우물안개구리가 되고 말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문화산업 성공 사례를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그래,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더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죠. 그래,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한국에서 직접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한다면 나중에 중국의 변화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한국에 대한 질투, 부러움, 동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온갖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아무래도 힘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지도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이링, 당신의 고민이 이해돼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건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말이죠. 한국에 가서 배우되 그것을 중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맞아요.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건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겠죠. 바로 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긴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가서 1년간 유학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곳에서 직접 한국의 문화산업 시스템을 경험하고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이 중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을 학기에 맞춰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생활하며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모두 올 가을에 한국에서 만나요. 오늘은 하얼빈 공과대학 학생이 한국에 와 한국의 방산 분야의 발달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한류 열풍을 미국에서 확인한 중국 여대생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